희망 그리고 암 환자. 희망. 암 환자의 희망이 있나요? 있죠. 없어요? 그리고 암 환자. 신참 의사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환자가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죽어가는 환자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는 사실이다. 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들어도 배운다. 들어서 배운다기보다는 의사생활을 하는 동안에 은연중에 얻어지는 교훈으로서 환자의 희망은 바로 의사에게 있고 그 희망을 만들어내고 꺾어버리는 사람 역시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의사와 환자뿐 아니라 제3자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의사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 등 의학적인 면보다 희망은 환자와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더욱 강한 힘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나는 말기암 환자들과 그들이 갖게 되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떤 식으로 커지고 작아지는가 또 어떻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희망이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이다. 그러하기에 희망은 각기 다른 시간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개인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라기보다는 하나의 난해한 개념이다. 정치인들도 인간의 마음 즉 유권자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웹스터 사전을 들춰보면 희망이란 명사는 대략 5가지 뜻으로 풀이된다. 근거 있는 기대감이라는 강도 높은 뜻에서부터 아주 희미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등급별로 기록되어 있다. 자동사적인 용법으로 희망을 설명한 어구 중에서 헛된 희망을 품다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꼭 들어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혀 근거 없는 희망이라는 뜻으로 소개된 어구일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근거 없는 희망일지라도 환자들로 하여금 그 희망을 부여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사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이다.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뚱뚱보 오뚜기가 앨리스에게 더드들도 아니고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원초적인 희망이란 인간이 끝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다. 영국의 위대한 사전 편집자였던 셔뮤엘 존슨의 말대로 희망은 행복의 한 종류로 가장 중요한 행복일 수 있다. 해석이 분분하긴 해도 희망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 또는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다. 의학계의 박애주의자였던 에릭 카셀은 고통의 속성이란 저서에서 희망은 중환자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피력했다. 가장 큰 불행은 미래, 각 개인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 사랑하는 이의 미래가 상실됨으로써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희망이 더욱 필요하다.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기 위해 희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나는 임종이 가까운 환자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의도로 아직도 한 가지 남은 치료법이 있으며 그것으로 고통과 슬픔을 물리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 의사들은 흔히 희망의 진정한 뜻을 오인하여 희망을 단지 치료나 병세의 호전에만 이용하려 한다. 의사들은 말기암 환자들에게 엉뚱한 정료의 희망을 전해주면서 아직도 몇 달이 남았느니 몇 년은 더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환자의 마지막 희망을 뺏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대곤 한다. 물론 의미 있는 얘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하지만 환자로 하여금 피치 못할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희망은 이 일을 더욱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의사의 자기 기만성인 과욕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환자는 물론 의사 자신에게까지 끌어당기며 가며 무언가를 또 시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하에 죽음의 존재를 부인하려 드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강력한 힘과 더 나아가서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의식이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투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기계에 의존해서 환자의 목숨을 무리하게 연장시키려는 등까지 무의미한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한 세기 전에 의학계의 명사로 이름을 날렸던 아이오와 대학교의 윌리엄 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희망이 다 날아가려 봤을 때 꺼져가는 생명을 희미한 그림자로 남아 지켜지는 것은 오직 과학적인 의료정기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죽음을 잠시 연기해 줄 수 있을 뿐 오히려 고귀한 생명을 우습게 만드는 불필요한 의지이다. 여기서 빈 박사가 말한 불필요한 의지란 생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과학적인 생명유지 장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승리는 항상 자연이 그덕에 되어 있는 섭리를 억지로 외면하려 하는 인간의 총체적인 저항을 뜻한다. 이런 의지야말로 기대감과 반대되는 근거 없는 희망이다. 몇 년 전에 나의 형 하비 눌랜드가 변이성 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 역시 그런 정리의 희망을 품었다. 형은 62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거의 병원 시설을 지지 않을 만큼 건강한 체질이었다. 단단한 체격에 비해서 4에서 7kg 정도 체중이 초과되기는 했지만 평생 한 번도 비만을 걱정하진 않았다. 비록 오랜 근무 시간과 막중한 책무가 따르기는 했지만 뉴욕의 대형 회계사 사무소의 중력 업무는 그에게 크나큰 보람이자 낙이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일에만 매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궁극적인 행복은 가족들에게 있었다. 30대 후반까지도 미혼으로 지냈던 형은 40이 다 되어서야 아빠가 될 수 있었다. 늦게 가족을 이루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던 까닭에 형의 가족 사랑은 그만큼 더 강했다. 아마도 늦게 찾아온 축복에 그의 인생은 더욱 화려하게 꽃피었을 것이다. 1999년 11월의 어느 날 아침 하비 형은 내게 전화해서 몇 주 전부터 복부에 불규칙한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더니 오른쪽 복부에 덩어리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후에 엑스레이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내게 전화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투로 얘기했지만 서로를 속일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온 형제였기에 나는 그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또한 서투르게 내뱉은 나의 위로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느꼈으리라. 불안한 마음이야 알겠지만 나는 의사였기 때문에 복부의 오른쪽 밑에서 잡힌다는 딱딱한 물체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62살이라는 나이와 우려되는 증세 외에도 우리 가족 중에 장암 환자가 있었다는 가문의 내력이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엑스레이 검진 결과는 역시 예상대로였다. 결국 하비는 한 대학 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추천한 외과의가 국제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통에 하비는 사업상 알게 되었던 위장학기의 거물이라는 위장 전문의를 주치의로 맞았다. 될 수 있는 대로 나와 안면에 있는 동료 의사에게 형의 수술을 맡기고 싶었지만 시간을 맞추는 일인지라 결국 전혀 교류가 없던 의사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하비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오른쪽 결장과 임파절 전체 조직이 암의 공격에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던 것이다. 복부 내부의 표면과 조직 깊숙이 뭉치를 이루며 자리를 잡은 종양은 간까지 반 이상 먹어들며 전이되어 몸의 내부는 악성세포 천지로 변해 있었다. 불과 몇 주 동안의 통증 뒤에 나타난 결과로 보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것이었다. 어쨌거나 수술팀이 종양이 처음으로 발생한 장 부분을 제거해 일단 폐쇄되었던 길목을 뚫어내서나 간과 기타 장기에 생긴 암덩어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비가 수술 후유증을 견뎌내고 있는 동안에 나는 혼자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계속 고민했다. 그것은 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느냐 아니면 아무 말 않고 치료만 계속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고민이 더욱 컸던 까닭은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리듯 그는 내 뜻을 따를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같은 피를 나눈 형제에게 임상학적인 판단을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어릴 적부터 가장 친했던 존재가 죽어간다는 슬픔과 좌절 때문에 형제로서의 책임감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도 있었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뿐 아니라 형수인 로레타와 대학의 재학적인 두 아이들을 외면해버리는 일이기도 했다.
초연함과 자기 도취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담당 의사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의 말도 얻을 수 없었다. 우리 가족들이 느끼는 감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먼 세계의 사람들만 같았다. 뽐내는 듯한 그림그리로 분주하게 해진만 하루 몰려다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의사지만은 저렇게 밉실스럽게 행동하지는 않으리라 다짐했다. 심지어 몇십 년을 대학병원 전문의로 함께 근무해오던 동료들조차도 새삼스럽게 고립감을 느끼게 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모든 짐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리라 결심하고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나로서는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 해도 아직까지 그 실수들을 내 뇌리에서 아픔으로 짙게 남아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을 앗아버리는 일처럼 생각되었다. 내가 여러 의사들에게 경고했던 실수를 나 스스로 저지른 것이었다. 형의 눈빛은 진정색이었다. 나와 우리 네 아이들의 눈빛 역시 같은 색이다. 이 파란 눈빛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형은 심한 근시였음에도 당시 거의 안경을 쓰지 않고 지냈다. 수술 후에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형을 면회할 때마다 나는 매번 마취제로 인해서 수축된 동공을 보아야 했다. 늑거려서 치고까지 이어진 커다란 수술 부위의 통증 때문에 그에게 마취제는 필수적이었다. 마취. 어떠한 항약부터 면역력부터 이미 크게 번지는 암세포를 막아낼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뉴헤이븐 병원의 동료들과 열심히 치료법을 연구했다. 인터페론 등등 약물과 인터페론은 이전에 19명의 투약자 중에 11명의 종양 등을 감소시킨 바 있었으나 완치시킨 적은 없는 약제였다. 이 복합치료법은 실험 대상에 올랐던 환자들 중에서 몇몇은 약제의 독성으로 심한 부작용을 겪어야 했고 한 명은 사망까지 했던 완전히 실험 단계의 일원에서 나는 형이 입원한 병원에서 약제의 복합 처방에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았다. 내가 의지라는 듯한 푸른 눈을 볼 때마다 나는 형이 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어디선가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다. 암이 결장과 간으로 전이되었다는 정도는 말해주었지만 어느 정도까지 번졌고 상황이 어떻게 심각한지를 차마 내 입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었다.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나는 그저 형의 눈빛과 말에서 내 행동이 나아가야 할 지침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암을 다루는 의사라면 중환자에게 친구이자 적으로 통하는 죽음에 대한 잠재적인 부인이 갖는 힘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 그분은 한동안 죽음을 지연시키기도 하지만 결국 이 일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불치병으로 사망을 선고받은 환자들의 반응을 분류하려 했던 바도 있거니와 경험이 많은 의사라면 환자에게는 지나치게 죽음의 힘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내 형은 평소 뛰어난 통찰력의 소유자였으며 그 누구보다도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기에 나는 하비 형의 절대 불변적인 거부에 매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존재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감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살시켜버린 듯했다. 자, 여기서 정말 이 저자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이 형이 생각하는 의지와 그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는 또 절대적인 그 신의 하늘의 뜻에 어떤 생명의 다른 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암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현대의학의 단점이다, 실수다라고 낭독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죽음에 대한 환자의 지나친 거부는 남아있는 삶을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사들이나 가족들의 의지를 무너뜨린다. 현실을 용감하게 직시하고 실제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항폐시킬 모든 임상적인 치료를 직접 끝내고 다가오는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환자는 그리 많지 않다. 자신의 병세를 확실히 이해하기는 해도 거기에는 항상 거부감이 개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생이 중도에서 끝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의식적으로 그 현실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거부해버리게 된다.
환자 가족들과 의사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또 다른 장애물은 독립적 사고와 자기결정, 통제력을 가진 환자 스스로가 거절해버리는 것이다. 정신의학자이자 법학자였던 제이 카츠는 환자의 독립적인 권리 표명을 심리적인 자율거리라고 표현했다. 사람들은 중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끔찍한 불행에 처하게 되면 상황에 압도당한 나머지 자율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행동을 취한다.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 모든 책임이나 의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율권 행사는 차츰 어렵게 되고 자주 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함께 노력할 때 심각성은 훨씬 완화될 수가 있다. 나는 형이 바라는 대로 나 자신을 맞춰 나갔다. 형이 나에게 갖고 있는 환상과 나 스스로의 환상에 덧붙여 나는 의학에 관한 거의 전능한 신이라고 할 만큼 만물 박사인 자랑스럽고 든든한 동생이 되어야만 했다. 나로서는 형이 그토록 갈망하는 희망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의학의 힘을 총동원해서 환자를 죽음의 문제에서 건져내는 환상, 이것은 모든 의사들이 가지기 쉬운 전형적인 자화상이다. 수술 후에 마지막으로 남은 10개월 동안의 하비형은 3차례에 걸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화학요법을 계속 받았지만 죽음이 임박하자 완전히 퍼진 종양 덩어리가 장을 가득 막아버려 다시 입원해야 했다. 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형의 아들이자 내 작가인 세스는 당시 대학을 1년간 휴학한 채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개강대학의 강사로 일하고 있던 아내 로레타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는 형의 고집스러운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돌아와서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의 병변을 도맡고 있었다. 그런 세스가 금요일 밤에 전화를 걸어서 약물의 독성을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가 혼수 상태로 오가며 병원 응급실 밖의 들것 위에 이틀째 누워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세스의 여동생 사라와 형수 로레타도 시간을 쪼개서 번갈아가며 간이 침대를 지키고 있었으나 형은 그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입원실은 모두 환자들로 들어차서 하비형이 차지할 방이 없었다. 약물의 독성은 처음에는 구토설사, 백혈구 생성을 맡고 있는 골수 기능을 파괴시키더니 말기에 접어들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어갔다. 모든 것이 인간의 손을 벗어난 듯했다. 현노주치인 정량 전문의는 주말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그가 이끄는 소련의 팀은 정맥주사 외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 수도 시도해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자, 환자들과 근심이 가득한 표정의 가족들 사이의 조심스럽게 헤쳐가며 복도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자 불안한 얼굴로 서 있는 조카가 눈에 들어왔다. 세스는 좁다란 간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의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소를 지르했지만 이내 뺨 위로 굵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병원 복대에 3일 동안 처박혀 혼수 상태에 있던 형은 열이 섭씨 39, 40도를 오려내렸다. 간호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태에서 성심껏 돌봐주었고 아내와 아이들도 헌신적으로 간호했으나 장 속에 들어간 약물의 독성으로 인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물슬선은 하비형을 가혹할 만큼 고문하고 있었다. 복도에 있던 중환자들을 병실로 옮기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여자 레지던트의 도움으로 나는 병실 하나를 겨우 얻었다. 이 년도의 저자냐? 이 책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거대학 교수이고 교수로서 향년 83세를 별세했는데 의학본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따서 출간했던 이 저자의 책이 1988년 1994년도에 이렇게 책을 쓰거나 95년도에 그러니까 20세기의 말에 다시 말해서 그렇게 쓰여진 책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출판 등록이 1992년도에 출판이 됐고 올해서 초판이 2003년도 그래서 4판에서 20년도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그동안에 의학의 진절이 얼마나 빠른 세월에 바뀌어진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당시는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허스피스 요원과
세스의 헌신적인 간호에도 불구하고 하비형의 고통과 탄력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되었다. 형을 만나러 갈 때마다 나는 그와 소파에 앉아서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려 했다. 단둘이 있을 때면 로레타와 두 아이들의 장래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나는 기쁨 없는 세계에서 어두운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다가도 형의 존재와 나에 대한 그의 신뢰를 생각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는 했다. 형에 대해서 형의 볼에 키스를 했다. 난 마지막으로 장례식 후에 며칠 동안 나는 세스와 사라를 데리고 아침마다 유대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다. 하비형이 눈을 감기 2년 전에 신도협회 회장직을 훌륭히 마친 그를 축하하기 위해 가보았던 바로 그 교회였다. 각종 첨단 기술이 생각학기에 도입되고 기적을 만드는 데에는 새 치료법이 매일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는 현실을 감안할 때 치료에 대한 희망은 바로 그것이 일상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환자나 가족이나 의사들에게 지나친 집착이나 위험이 가득 찬 치료를 고집하는 대신에 좀 더 현실적인 면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나 혼자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10년 전 화학요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의 의학적인 치료를 포기하고 다른 면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던 환자가 있었다. 그는 모든 약물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만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 기적을 절대 암 전문의에게 바라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전 교통사고로 대수술을 받을 때 나는 그의 주치였다. 나는 이번 기간 내내 미미한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고통까지 두려워하는 그의 심한 공고증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로버트는 누구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성격으로 자신감도 대단한 사람이었다. 평소 그런 근능 따위는 염두에도 없는 태도를 보였다. 체구만 봐도 주사기를 든 간호사를 두려워할 인물은 아니었다. 교통사고 수술 시 애를 잔뜩 먹었던 환자에서 이런 출혈, 단단에 있을 정량 덩어리는 없었다. 그래서 로버트의 출혈을 멈췄고 그 뒤로 위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장기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다. 엑스레이에서 그래서 해면부판에 뿌리 내린 종양이 나타나 죽어도 수술 같은 거 받지 않겠다던 그도 안에 캐달린의 끈질긴 설득에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수술대에 올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로버트만큼 수술실을 무서워하는 환자는 없었던 듯하다. 마취되기를 기다리며 나는 늘 환자의 손을 잡은 채 그의 의식이 잠들 때까지 말을 건네곤 했다. 그런데 로버트는 정말 독특한 환자였다. 그가 완전히 마취된 후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몇 분 동안 내 손가락을 일일이 주물러야 했다. 그가 마치 내 손가락에서 피를 짜내기를 할 듯 세게 쥐었기 때문이었다. 막상 개복을 해보니 정량은 충격적일 정도로 넓게 퍼져 있었다. 출혈을 동반한 작은 개형성 정량일 것으로 생겼는데 해면부판과 연결된 맹장 쪽에 발생하는 속발성 선상 피암이 길장의 벽을 타고 주변의 지방을 이렇게 전이되어 있었다. 출혈을 했고 발생 지역으로부터 먼 쪽으로 전이되진 않았지만 그의 정량은 상당한 공격성을 보였다. 로버트 데마타이스는 생김새대로 직선적이고 퉁명스럽게 빙빙 도는 답변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즉시 물리쳤다.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숫자 하나도 빼지 않고 정정하게 말해달라는 식으로 밀고 나왔다. 비록 내 형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나는 항상 환자들에게 솔직하고 자세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해왔다. 나중에 닥쳐올 결과가 우려되기도 했지만 나는 로버트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주었다. 병적일 정도의 공포심과 깊은 좌절감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이었고 로버트의 반응은 의외로 침착했다. 감정적인 폭발은 보이지 않았다. 현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겠다는 뜻한 태도였다. 심지어 로버트는 아내에게 아직 캐럴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도 한다. 50번의 생일은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그까지 말했다. 첫 번째 수술의 회복 말기에 이르러 로버트는 내게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본시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런 남은 시간 동안에 신앙을 가슴에 품고 인생을 정리해 나갔다. 그는 정말 보통 환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데가 있었다. 암 환자이면서도 암 전문의의 의견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만약 캐럴린과 내과의가 치료법을 제안하면 로버트 스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의사인 나도 그랬지만 로버트는 아내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아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로버트는 결국 암 전문의와 면담을 수락했다. 이렇게 의지가 있는데, 자, 로버트는 화학요법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의 비만 체질 때문에 화학요법을 즉시 시행할 수가 없었다. 피하 지방이 너무나 두꺼워서 수술 당시 숨어있는 농양이 지방층 사이에 자라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로버트를 담당한 암 전문의는 화학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그를 만나서 종양이 심하게 전이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한 뒤에 화학요법이 효능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에 급속의 생의 내리막길로 떨어져서 결국 3개월, 길어야 6개월 이상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깊이 있고 솔직하게 해주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내게 보내봤다. 그 편지는 로버트가 솔직한 자신의 말에 고마워하더라는 얘기와 지극히 현실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수술로 줄어들었던 로버트의 체중은 9kg. 그 뒤로 로버트는 설사라 동반한 변비, 빠른 속도로 전이 암세포를 무더기로 자라나고 성탄 전날 나는 로버트에게 전화를 했다. 그의 집은 자신의 오랜 정치 생활의 거점이었던 그 도시 외곽에 자리한 언덕, 마치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하려는 듯 몇 시간 전부터 눈이 내리고 있었다. 로버트의 가슴은 자부심과 만족을 한껏 고양되곤 했는데 파티에 참석한 머리가 썩혔을 때만큼 최고만큼이나 영혼도 풍부해질 수가 있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좋아했다. 로버트는 마지막 성탄절을 예전과 다름없이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호스피스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서 빌려온 침대에 나란히 앉았다. 빌려와서 이렇게 로버트는 선선히 호스피스 봉사요원을 마저 드리겠다고 했다. 예산을 깨고 연결되어서 마지막 시간을 담당히 받아들이는 로버트에게 나는 목면서로 감사를 표시했다. 그런 로버트는 내 기분에는 아랑곳 없이 손님들이 몰려들기 전에 파티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생각에 초조해 하는 듯 했다. 이어마리가 조심하세요. 박사님, 성탄절에 죽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로버트는 그날 저녁 행사를 훌륭히 치르했다. 누런 황달기를 감추기 위해서 캐런에게 아래층 불빛을 희미하게 조절하도록 부탁한 뒤에 식사 중 맨 윗자리를 지키면서 오래전부터 제대로 된 음식물을 먹지 못하면서도 만나게 거짓 식사를 했다. 거의 새벽까지 이어진 파티 내내 로버트는 2시간마다 안간힘을 다해서 주방을 찾았다. 통증을 덜어보려고 캐런이 놓아주는 모르핀 주사를 맞기 위해서였다. 자, 마지막 그 크리스마스로부터 4일 후에 로버트는 호스피스 기관에 등록했다. 말기 고열에 이르면서 호스포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호스피스 관리소의 기록실에는 여전히 비만 상태라는 어구가 올라 있었다. 쉽게 응에 입소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렸던 로버트는 호스피어 입원 시설에 만족했다. 호스피어 입소 후에 이틀째 되는 날 로버트는 갑자기 큰 동요를 보였다. 당장 주고 싶다는 그의 말에 캐터린과 이사는 어쩔 줄 몰라 해서 눈물만 흘리고 죽고 싶다. 다음날 로버트는 마지막 혼수 상태에 빠졌다. 캐터린은 그의 입을 열진 않았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고 굳게 믿었다. 이렇게 해서 그이가 무엇을 받든 간에 아름다울 거예요. 로버트는 미소를 담뿍 담은 표정 뒤에 5분 후에 숨을 거두었다. 자, 시의 공식 행사로 착각할 만큼 그의 장례식은 큰 규모로 시장의 시기에 참석한 것은 물론 경찰들까지 동원되어서 그의 관을 교회까지 이송을 했다. 로버트가 잠들어 있는 가톨릭 묘지는 우리 집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진 여기에 교훈은 진실성은 이 세상이 끝날까지 영원하리라고 믿는다. 캐롤린의 말로는 로버트는 살아생전 자신의 무덤에 새길 문구를 디킨슨의 작품에 골라냈다고 한다. 그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줄 사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